영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이촉장, 일명 황경태, 소속 법무법인 헤리티지 2019년 5월 30일 귀하를 지스트 블록체인 이코노미 학부 특론 특강 강사로 위촉합니다. 19년 2월 1일 지스트 블록체인 인터넷 경제 연구센터장 이응로 교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이렇게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황경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건우 교수님 계시네요. 예, 예. 그 새삼 제가 이제 내가 학사 학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소개하시면서 기억이 됐는데, 일단은 블록체인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가진 지가 한 2015년 정도부터 조금씩 보게 됐고요. 현재까지 조금씩 이제 실무에도 좀 접하고 공부를 해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PPT 자료하고 강의 안 비슷하게 제가 쓴 것들을 아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제 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앞선 이제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대충 이제 강의하는 좀 받고 뭐 저도 좀 들어보고 싶은 강의들도 있었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법과 일종의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기술과 함께 엮여져 가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타다 서비스를 이용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법원까지 보통 택시를 타면 한 40분, 좀 막히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타다 서비스를 이용했더니 실제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편리함은 한 2배 정도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가격은 택시가 한 3, 4천 원이면은 타다가 한 14,500원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굉장히 카니발이 뒷좌석이 편하고요. 그냥 택시 소나타 뒷좌석보다도. 그 다음에 기사분들이 좀 더 친절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위험 운전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택시를 탈 때 서울중앙지법법원을 가주세요라고 하면 대법원 앞에다 딱 세워놓고 어떤 분은 여기가 아니에요 뭐 이런 물으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일은 이제 없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타다 서비스가 좀 문제가 돼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제 정확히는 무례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이제 아마 그 타다 서비스가 현재 차량 공유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차를 렌트하고 그 다음에 기사는 대리기사 계약을 맺는 두 가지 계약이 이제 동시에 되는 형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구성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우회한 거지만 실질은 사실 실질은 차량 공유랑 비슷하긴 하죠. 뭐 카카오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거랑 비슷하게. 그다음에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40대에 들어서게 됐는데 뭐 이제 더 연배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조금씩 느껴가는 것들은 이제 예전 습관을 거스르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진다라는 느낌, 체감들을 갖게 되고, 아마 이제 50대, 60대, 7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게 점점 더 힘들어 가질 가능성이 많죠. 아마 한 60대 정도가 되게 되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바꾼다는 건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이제 뇌 과학을 하시는 분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뇌가 굉장히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해왔던 습관에 따라 가지고 내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게 이제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들인데, 개인이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에 뇌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오면서 그동안 형성해 왔던 과거의 경로들이 과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것들이 긍정적일까 혹은 부정적일까
이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블록체인 얘기하는데 이제 좀 상관없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겪어왔던 그 동안의 역사, 뭐 좀 얼마 전에까지 뭐 독재 정부를 거쳐왔고 그 전에 이제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그 전에 이제 조선 시대 한 500년 가까이 유교 문화권 속에 살아왔는데 제가 졸업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유학 사상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거든요. 그 논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뭐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꾹 연구하고 계시고 중국에도 그러신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유학을 연구할 필요가 유학이 지금 세대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해보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공부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사고하는가, 혹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유교가 과연 유효한 가치관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뭐 좋은 말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들어야 될 격언들도 많이 있고 뭐 버시 먼 곳에서 오는데 굉장히 기쁘다 뭐 이런 거라든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굉장히 고정적이죠. 현상을 유지하려는 목적. 공자가 주나라 시대 이후에 이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가치 체계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황제는 황제,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정적인 사회 틀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조선시대 속에 500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우리가 우리 사회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부분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단순히 기술이 뭔가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사회 전체가 바뀔 것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그럴까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타달한 서비스를 통해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던 어떤 일종의 이제 무정부주의자, 무정부를 표방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기술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사실 저는 참 회의적이에요. 물론 기술적으로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또 제가 만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기술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서양 사회가 그 수백 년 동안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의 철학적인 가치 그 주장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것들 뭐 지금도 자기들끼리도 이제 이게 과연 암호화폐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거품에 불과한 것인가 뭐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논쟁에 끼어들 수 있을까? 끼어들어서 뭔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게 기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사회가 그 기술 하나를 만들어내기까지 쭉 다른 기본적인 철학, 역사, 뭐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굴러가면서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들을 단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사회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옷에 맞지 않는가.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살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옷을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이게 이제 격식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요건 왜 우리가 격식이 맞는지 모르죠. 왜 옷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안에 셔츠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독일법을 받아들이게 됐지만 저도 법을 지금 공부하고 해온 지가 벌써 이제 20여 년이 지나게 됐지만 지금 저 1세대 학자분들은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고 2세대 분들은 이제 뭐 독일이나 이쪽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그런 자신감이 있나? 학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만들어낸 법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뭔가 설명했을 때 정말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사실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뭐 공자를 해석하는데 공자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벌써 수백 년의 전통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서양이 말하는 게 다른 것처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블록체인과 이걸 보면서도 그런 약간의 심정, 한편으로는 좌절된 심정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술을 잘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의 이전의 금융 패러다임을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철학적 배경들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론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다 찬성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우리 목소리, 그냥 그 사람들이 막 개발해 놓은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요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목소리를 과연 내는가, 그 문제라는 거죠. 뭐 AI의 미래에 대해서도 뭐 서양에 있는 몇몇 유명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CEO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쑥 발전대원 속에서 얘기하는 것들 속에 우리가 단순히 그것들을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뭐 유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라고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전통 문화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혹은 그걸 취하든지 버리든지 우리가 그러면 지금 내는 목소리는 뭘까? 그 고민들을 사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뭐 강의가 좀 초반이 무겁게 됐는데 뭐 무거운 얘기를 계속 하자는 그런 건 아니었고 일단 요거의 취지는 요겁니다. 제 강의의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거는 일단은 꿈이라는 주제이고 옆에 이제 숲이 있고 그다음에 늪이 있습니다. 늪에는 이제 사람이 빠져 있고 악어가 저렇게 있을 수가 있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들여다보면서 한편으로는 누구한테는 이제 뭔가 희망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평온한 저런 숲이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 발을 헛디셔가지고 빠질지 모르는 그런 늪이라든지 늪에 빠지면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악어에 잡아먹힐 수 있는 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제 숲을 길을 걸어가다가 늪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이제 금융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하신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네? 저 올라가서 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지? 잘 나오게. 잘 나오게 하려고요. 네.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 증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지금 핫하게 얘기가 되는 게 이제 ICO를 한다든지 뭐 IO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도 거래소 차원에서 이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게 과연 그게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한 세세한 어떤 규제라기보다도 왜 증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증권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을까라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2019 고압 63 사건입니다. 이제 제가 잠시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사업가가 있었고요.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싶었고,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나는 이제 일종의 부동산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부동산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자.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 있는 그 바닷가에 인접한 그런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빌라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내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모을까라는 데 고민이 들어서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던 그 P2P 대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들한테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끌어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하고
나온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 이런 걸 계획을 한 거죠. 일단 아이디어는 뭐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이디어는 괜찮아 보였고 그 사람이 이제 세운 계획이 그 구조가 크게는 이렇습니다. 아마 이거보다는 크게는 이제 그래서 만든 구조가 대부업하고 그다음에 투자자하고 대부업, 차입자 요 세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를 만든 게 이제 통신판매업을 등록을 했죠. 이 차입자들은 이제 부동산 시행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말한 제주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를 합니다. 뭐 100만 원부터 해가지고 뭐 한 1000만 원, 1억까지 이런 식으로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단위로 투자를 해서 이 돈을 여기서 투자를 받아서 요기하게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여기는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겠죠. 시행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해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여기다가 돈을 상환을 하고 그 상환을 하는 거에 대한 이자 플러스 이제 원금을 합쳐가지고 투자자한테 돌려준다. 이런 구조였습니다. 되게 심플한 구조이긴 하는데 이 구조를 보시고 혹시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하나 딱 있어 보이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그냥 문제가 없어 보이나요? 수익은 미래에 나는 거니까. 네, 수익은 미래에 나는 거죠. 네. 그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 차입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네. 제때 공지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시차가 있을 테니까. 네네. 투자한 시점과 투자금을 돌려받는 시점 간에 네네. 그 시간차가 크면 클수록 네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신 까닭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보다 본질적인 구조상 문제점은 이 사업판을 쓰려고 처음에 했던 저 빌리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은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돈을 여기서 끌어오거든요. 여기서 끌어와서 여기는 이제 투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손실이 나면 안 갚아도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 같이 사업해가지고 뭐 돈을 모아가지고 회사에 투자를 해서 하자라는 개념은 앞으로 그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잘 팔리면은 좋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은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들이 갖게 돼 있지 자기는 사업이 여기서 안 되면은 갚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투자 약관을 만들죠. 근데 여기는 대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여기다 빌려주는데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받아서 자기는 투자금을 받고 여기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자본 없이 그래도 한 인력은 가지고 시작을 했겠죠. 부동산 사무실 건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도 이제 오픈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리스크가 없어요. 요걸 얘기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유사한 방식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블록체인을 씌워가지고 하겠다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하고 여기 이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이런 투자금을 잘 받았다라는 하나의 증서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이제 원리금 수취 증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금 얼마를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프로젝트 기간이 1년이고 1년 뒤에는 이자 12%를 붙여가지고 상환하겠다. 이런 증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 뒷단에 만들어서 전체 이 사람이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을 이 사람이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고 그 코인을 가지고 뭐 여기저기 상품에다 투자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백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문제를 질의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가장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은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이고 모든 손실은 투자자가 지게 됩니다. 사업이 안 돼도 마찬가지. 부동산 이 사람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준 다음에 수수료를 다 받죠. 수수료를 다 받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사업도 자기 운영하고 급여도 받아가고. 근데 지었는데 분양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냥 채권만 남아있지만 여긴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업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영리합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에서 10개월 동안 수사를 했어요. 한 전담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대표 및 임원, 그 다음에 차주들은 지금 구치소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죠. 약간 오타가 났는데 6,800명 정도의 피해자, 그 다음에 약 160억 정도의 피해금이 발생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 감옥에 지금 가 있어요. 네.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돈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대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실에 찾아가도 만나주지만 뭐 잘 되고 있어요. 혹은 뭐 만나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시행을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은 뭐 필리핀의 한 상품 중에 장어를 농장이 있는데 그 장어를 키워와가지고 팔아가지고 하겠다. 뭐 투자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근데 그 필리핀에서 직원이 돈을 몇백억을 횡령해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근데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거를 아마 전주지검인가에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가 됐는데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했죠. 불기소를 했죠. 왜냐하면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그걸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증권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세무 불이행 혹은 일반적인 투자 계약 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사소송을 해결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나 횡령이 발견됐다면은 그냥 사기나 횡령으로 처벌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는 횡령을 했죠. 어떻게 횡령을 했냐면 투자 자금을 받고 이 차입을 한 게 상품이 한두 개가 아니라 뭐 한 수십 개 되거든요. 인터넷 연결이 되면 한번 요런 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진주 선앙아파트 재건축 3차를 하는데 목표로 1억 원을 펀딩을 하겠다. 수익률은 연 19.9%, 5개월 만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이제 상품 설명서 같은 것들이 있고 투자를 개인이 이제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이렇게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었는데 건물이 완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건설사가 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 관계 도청이나 시청에서 허가를 안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럼 부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런 수많은 상품들을 놔두고 나서 이거 부실이 막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규 투자자가 진입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가 이 빌리라는 데는 못 믿겠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온 돈으로 사실 여기는 부실이 났지만 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요. 계속 나중에는 이제 허위 상품까지 만들어요. 투자를 안 했는데도 그냥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고 나서 다른 데다가 이제 돌려막기를 계속 하는 거죠.
물론 그 하위에도 자기들은 이제 다 수수료를 받고 급여도 받고 다 하죠. 투자자들은 잘 될 거라는 공지사항만 믿고 있는데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증권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만약에 이 원리금 수치 증서가 증권이라면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증권이야 라고 판단을 했다면 금융위에서 당연히 대부업 그래 니들 사업구조를 보니까 이거 대부업이네 대부업 가지고 해. 그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뭐 이건 신고만 하면 두는 거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받은 라이센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부업하고 통신판매업. 근데 만약에 이게 증권이라고 금융위가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증권법에 따라야 되겠죠.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증권이라면 뭐 채무증권 혹은 뭐 투자계약증권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채무증권만 발행을 하려고 해도 인수를 제외한 그냥 발행만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80억 정도? 80억, 200억 가까이 자본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이제 얘네들이 한 3, 4억 가지고 시작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때문에 진입 자체가 아마 힘들었을 것이고 진입을 하게 되더라도 증권 신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부실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무슨 P2P 부동산 연구소에서 발행한 분양률 뭐 99.9%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있거든요. P2P 부동산 연구소는 아무도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증권 신고서 만약에 증권이라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사항을 적어야 할 뿐 아니라 공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한테 설명도 해야 돼요. 일종의 이제 너의 커스터머를 알아라라는 그런 영업행위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기 초보자고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설명도 잘 해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이런 구조에서 발행되는 원리금 수치 증서는 증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있죠. 어떤 교수님들이 저거는 채무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혹은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다. 아까 처음에 이제 이 모델이 미국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요거를 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2P 하시는 분 증권업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왜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라이센스 뭐 아마 대부업이 자본금이 상업이 3억인가 5억 정도일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규제가 많이 달라져요. 왜 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할까요? 그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이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개인 간에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 혹은 투자를 했다 하면은 누가 갑이죠? 투자를 한 사람이 보통 갑이잖아요. 근데 이 구조에서는 철저하게 이상하게도 투자자들이 을이 됩니다. 갑을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현실적이니까 10만 원부터 1억, 2, 3억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한 4, 5천 명, 6,8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을이에요.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차입자들 뭐 핑계는 여러 가지예요. 차입자들 개인 정보다 혹은 뭐 뭔가 여러 가지 핑계를 뭐 지금 수사 중이고 있다. 여러 핑계를 대가지고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증권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예를 들면 한 5명 정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면은 벌어지지 않았을 문제죠. 이런 공개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서 증서를 부여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데에 첫 번째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워낙 큽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사한 사건이 벌써 이 사건 전에 한 4-5건 정도가 터졌거든요. 뭐 1,000억 단위의 사기 사건. 대표들이 뭐 이제 해외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놓고 이제 다 도망가고 튀고 뭐 이런저런. 저는 참 이런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걸 그냥 믿고 투자를 하셨을까라고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대부분은 그냥 선량한 20대 학생들,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도 있고 그냥 주부이신 분도 계시고 혹은 뭐 이제 조금 이 바닥에서 굴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대부분은 조금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신 거죠. 저도 사실 시험 삼아 한번 해봤거든요. 10만 원인가 여기 말고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뭐 매달 이자가 뭐 얼마씩 들어온다고 문자가 와요. 아마 그런 걸 보고 이제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더 큰 돈을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수렁에 빠진 거죠. 증권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유, 첫 번째의 정보 비대칭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구조가 문제가 있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클 수밖에 없다는 문제 때문에 증권 해당이 되면은 규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그러면 증권은 뭘까요? 증권이 뭐죠? 증권에 관해서 법적으로는 뭐 이제 자본시장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막 써 있어요. 저도 처음 보면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테스트 통해서 증권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지만 증권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증권의 유래가 어떻게 됐을까? 일단 돈 얘기부터 할게요. 돈 얘기, 우리가 본이 쓰고 있는 돈, 그냥 돈. 마르크스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화폐는 노동력이 전환된 것인데 정확히는 제가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화폐는 노동력을 상품화하며 정당한 노동에서 생긴 잉여는 자본 축적을 향한 자본과 계급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위해 전유되고 불화된다. 뭐 어려운 말이지만 아무튼 화폐는 나쁜 거래요. 노동자들을 탄압해가지고 자본가들이 배를 채우는 나쁜 거라는 게 마르크스주의 입장이고 마르크스의 후대들은 이제 그래서 공산사회는 화폐가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가 다 통제해서 생산도 다 관리하고 배급도 다 하니까 나눠주고 하니까. 근데 과연 화폐가 없으면 사회가 이상적이 될까요? 문화 인류학자들은 근대까지 살아남았던 원시 부족들을 연구해 봤을 때 평화롭게 공존하는 원시 사회의 부족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폐가 없으면 두 원시 부족이 마주쳤을 때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죠. 그래서 뺏고 죽이고 다 탈취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물론 화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면 화폐는 어떤 것이 화폐가 될까요? 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 화폐는 교환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산 단위. 어떤 물건을 이게 얼마짜리야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계산 단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치 저장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들이 대부분 귀금속이었죠. 고대 중세 사회까지.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어떤 청동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화폐가 그러다 보니까 중세 800년도에 유럽 사회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무역을 주도했던 국가들이 지중해에 있었잖아요. 지중해에 있는 그런 이탈리아 국가들, 뭐 혹은 이제 근동에 있었던 뭐 그런 이슬람 세력들 그쪽이 활발했기 때문에 서유럽이나 그런 북유럽 이런 원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덜 떨어진 그런 사회들은 거기서 귀금속이 대부분 유럽 쪽으로 그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을 해서 신대륙에 있는 은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은을 가져오게 됐을 때 갑자기 부자가 됐나요?
물론 지금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갑자기 내가 땅을 팠는데 금 100kg가 땅에 묻혀 있다라고 하면은 부자가 된 건가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포르투갈이라든지 부자가 됐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신대륙으로부터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넘어옵니다. 그 당시 채굴된 거의 20%를 왕이 가져갔다라고 하고요. 왕실에서 쓰는 재정 지출의 거의 한 40%가 은으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부자가 된 걸까요? 결국에는 이게 일종의 저주가 되죠. 은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식품 가격이 은이 너무 흔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연동되는 식품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 가치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당시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게 되죠. 사실 스페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귀금속 자체가 무언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거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귀금속이 많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잘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화폐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영국이 아마 맞을 건데 그 금세공하는 업자들이라든지 뭐 환전하는 업자들이 받아두고 일종의 이제 증서, 금을 얼마 맡겼다라는 증서를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이화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화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종이화폐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전부터 이야기입니다만은 채권이라는 게 인류 사용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용되게 됐던 게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투스카니 지방에 있었던 중부 국가들 사이에서 14, 15세기에 항상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병사들을 먹여야 되고 뭐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당시 도시 국가들이 했던 게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당시 부유한 시민들에게 돈을 빌려요. 빌리고 뭐 5년 뒤에 이자 5% 혹은 뭐 10%를 붙여가지고 주겠다라는 방식의 이런 비슷한 증서를 만든 거죠.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그 돈으로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 아마 베니스는 훨씬 더 빨리 이런 어떤 공공부채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12세기 때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수행을 할 때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하고 스페인, 네덜란드 전쟁 때에도 네덜란드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국채라고 부르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전쟁 얘기를 잠깐만 좀 더 자세하게 드리면, 그 당시 남부 동맹하고 이제 북부하고 전쟁을 이렇게 했었는데, 남부 동맹은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할 때 대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어떤 소규모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어떤 농장주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식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할 만한 자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안해낸 게 어떤 면화 보증 채권, 커튼백 번드를 이제 고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는 면화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면화를 일종의 돈을 못 갚으면 면화를 대신 주겠다라는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에다가 팔았어요. 런던 시장에서 파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욕심을 부렸던 게 영국이 자기네들을 지원해주기를 바랬고, 그 영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면화 수출 금지령을 내립니다. 면화 수출 금지령을 내리다 보니까 그 당시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견인했던 이제 섬유 산업 중에서 80%를 이쪽 미국 남부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북부에서는 이제 파업, 그다음에 이제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 이런 형식의 면화 보증 채권이 유효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돈을 못 갚으면 면화를 대신 준다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고 나서 이게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내가 면화를 손에 줄 수 있어라는 게 이제 보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부에서 남부의 뉴올리언즈를 함락을 합니다. 항구 도시를 다 봉쇄를 해요. 이렇게 되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죠. 나중에 전쟁이 남부가 져서 실제로 돈을 못 갚게 되더라도 면화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결국 남부가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엎친 데 겹쳐서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 있던 공장들이 미국 남부 대신에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 이제 면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이제 채권 강력이 폭락을 하게 되고요. 남부가 전쟁에서 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채권의 이야기고요. 증권 중에서 하나의 이제 큰 증권의 카테고리 중에서 굉장히 이제 잘 쓰이는 어떤 국채, 공채, 혹은 이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이런 식으로 발전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 있겠죠. 주식은 사실 네덜란드 역사를 봐야 되는데 네덜란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고안해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상법상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이제 동업이 있고 이 동업은 굉장히 이제 그 결속도가 낮거든요. 낮다라는 게 각자 3명이서 1억 원씩 투자를 해서 공동 사업을 영위한 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이 달하면은 이제 서로 헤어지는 거죠. 그냥 헤어지고 그 다음에 요 돈은 그 수익은 각자 서로 나눠 갖고 헤어지는 요 방식이었고 네덜란드가 이제 해양 세력에 진출하게 되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독점했던 향신료 묘역을 자기들이 뺏어오기 위해서 이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저 배를 하나를 보내는데 그 당시 기록에 1598년도인가요? 기록에 22척을 보내면 12척,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살아 돌아오는. 그러니까 배를 22척을 건조를 해서 선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태워 보내서 저 항해를 보낸 다음에 한 절반 정도가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방식은 그 당시 국가에 사용하고 있었던 방식보다도 좀 더 진일보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식회사의 탄생입니다. 당시 네덜란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1500년도 말 정도죠. 1600년도 초. 네, 주식을 이제 지금식으로 따지면 공모를 합니다. 누구나 다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그때 모았던 돈이 약 645만 길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회사 가치를 표현한 건데 애플이 여기 있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회사를 만듭니다. 그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자본금이 약 82만 길더. 그러니까 거의 한 8배 정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이게 이제 VOC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동인도 회사가 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이제 그 자본금을 가지고 네덜란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 회사는 우리가 보자면 사실 이제 식민 시대에 어떤 나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회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저쪽 아프리카를 건너가지고 여기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일본까지 왔던 그 항해를 전체를 개척하면서 했던 걸 가능하게 했던 이제 금융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이 동업처럼 나중에 다 주식을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돈 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주식을 그 환불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주식을 환불하지 않으니까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뭘 할 수밖에 없죠.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곧바로 거래소가 형성되게 됩니다.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곧바로 거래소가 형성이 되게 사람들이 여기서 주식을 사고 팝니다. 물론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저런 주권을 줬겠죠. 이름 누구, 당시 투자한 금액 얼마, 그다음에 이제 그 주주 전체 그 주식 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주식 수 이것들을 이제 거래를 하게 되겠죠. 사업이 뭐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 가격이 처음에 투자한 가격이 뭐 10길더라도 15, 뭐 20길더라고 팔리겠죠. 곧바로 이게 그 당시 성립돼 있었던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주식을 살 수 있기 위한 대출 상품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식 회사와 거래소와 은행 요 세 플레이어들이 네덜란드에서 유사한 시기에 등장하게 되고 요것들이 이제 네덜란드의 성장을 견인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네덜란드 독립운동회사 주식은 총 연수익 27%를 기록하면서 네덜란드의 성장과 끝까지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식, 증권, 후기가 우리가 말하는 증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증권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전에 이제 잠깐 이제 프랑스 말씀을 드리면 근데 우리가 휴식 시간이 언제 해야 되는 거죠? 5시 반 정도 하면 되나요? 네네. 좀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VOC가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신항로를 개척을 하고 향신료 무역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이 이제 전국 시대에 수많은 영주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죠.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게 이제 조총 기술이잖아요. 그 당시에 1500년도 벌써 그 시기 때에 지방 영주의 집무실에 노란 사람들, 노란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영주와 이야기를 하고 그냥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일본이 개방이 됩니다. 조총을 받아들이게 되고 물론 도쿠가와 시대에 이제 그걸 좀 닫긴 했지만 끝까지 네덜란드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 상관은 열어둬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무역을 허용을 했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덜란드에서 주식 공모를 했던 1500년도 말에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죠? 1592년이 임진왜란입니다. 죽으라고 일본과 싸우고 있었던 시기였죠. 거의 이제 임진왜란 1592년, 병자호란 1600 아마 10년에서 1930년도 때니까 거의 이제 굉장히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던 시기에 벌써 이런 일들을 이제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비교해 드리는 게 뭐 우리가 자격을 가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금융의 역사가 어떻는가, 그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지금 만들고 암호화폐를 만들고 했었던 그 전 역사들, 그거에 관한 어떤 일종의 기록,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벌써 저런 거를 만들고 거래해 오고 그걸 규제해 왔다라는 그 노하우들이 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약간 우리 임진왜란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이고요. 프랑스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그 당시 프랑스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네덜란드와 다르게 아마 이름이 로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제 프랑스 왕을 설득을 해서 자기가 네덜란드보다 더 우수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이제 그 조폐 공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주식회사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전 시민에게 주식을 다 팔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열광을 하죠. 그 당시 볼테르는 이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프랑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근데 프랑스는 결국에 이걸 다 실패를 하거든요. 그 당시 세웠던 주식회사는 아마 루이지애나주인가 미국에 해서 거기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설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식을 끌어모았는데, 그 말을 믿고 이제 루이지애나에 정착한 프랑스 사람들의 80%가 사망을 합니다.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막이고 사람이 살 수 굉장히 힘든 그런 땅이었던 거죠. 사실 프랑스가 실패하고 네덜란드 성공했던 까닭은 결국에 이 증권인지 아닌지보다도 이 증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실제 그 비즈니스, 실제 사업, 과연 실제 이 증권의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가, 돈을 내가 줬을 때 이걸 반대급부로 얼마만큼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어떤 게 굉장히 참고가 된 거의 뭐 유래가 된 그 이제 미국 33년 증권법입니다. 미국이 1900년도에서 1928년도에 주식 판매량이 거의 4배가 증가를 합니다. 1,800만 달러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1933년 전까지는 증권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방증권법이 없었던 거죠. 그냥 주별로 거래를 했습니다. 주별로 규제를 했고, 그 당시에 뭐 블루스카이로라고 이런 천공법이라고 불렀는데, 주별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제를 했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런 거래소에 올려서 팔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를 하고 그걸 이제 거래를 하도록 이제 허용을 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각 주별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좀 불충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은 이런 규제를 안 받도록 이제 면제 규정을 두는 바람에 저기 발행된 1차 대전 이후에 한 10년간 한 500억 달러 정도가 발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쓰레기라고 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증권들이었던 거죠. 아마 뭐 그 당시 이제 서부 개척 시대였잖아요. 뭐 금광을 찾아가지고 금 캐러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철도 사업, 그다음에 이제 뭐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또 거기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기 거래소 쪽이라든지 투자한 사람들이 할 때는 이제 모험을 하러 가지 말고 모험을 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청바지를 파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거래소 비즈니스가 막 그런 유사한 건데,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다 가치가 없는 그런 가 됐고, 1928년도에 이제 그 공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3년도에 이제 입법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증권 심사를 할 때 형식적인 거 가지고 심사를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공시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를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거짓이 없이, 그러니까 잘 적어라라는 것이고, 투자자는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정보만 사실이 맞다면은 나중에 이제 투자 손실은 이제 투자자가 감당할 몫이라는 거죠. 대신 요게 정보가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공시주의이고요. 규제주의는 이제 이 내용까지도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 심사를 하는 게 이제 규제주의인데, 미국은 공시주의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법은 이제 약간 규제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공시주의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미국이 증권법을 만들어서 운영한 지가 벌써 33년도이니까 거의 한 90년 가까이 80년 정도가 지난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마 자본시장법을 통합해가지고 만든 게 1990년대 아마 정도일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권에 대한 역사라든지 온갖 종류의 혼란들, 아까 뭐 발행되는 주식의 절반 정도가 다 쓰레기였던 혼란이라든지 온갖 전쟁들을 겪어서 뭐 그런 국채가 발행이 되고 또 국채가 쓰레기가 되고 그런 온갖 혼란들을 겪으면서 이제 규제를 확립하게 되고 마련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법이 33년도에 벌써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래소가 34년도에 그래서 거래소가 아니라 그 증권 미국 관리위원회죠. SEC가 이제 34년도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서양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행을 했지만 이쪽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란 사실 그 깊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기는 힘들죠. 아까 요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 이제 이걸 증권으로 규정한 까닭, 물론 증권으로 규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적어도 이걸 규제하고 지금도 암호화폐를 이게 증권이다 아니다라는 규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힘이 그냥 단순히 미국이 사이즈가 크고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이런 이제 증권에 대한 역사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자본시장의 어떤 매개자들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기 회사가 있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이제 거래하는 거래소가 있겠고요. 은행이 있죠. 이제 여기서 직접 금융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대중 퍼블릭에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중이 이제 공중이 은행에다 예금을 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서 자금을 수출받을 수 있지만 직접 들어가는 방식, 이제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관련된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와 거래소가 있습니다. 요 역할들은 이 사람들은 왜 필요할까요? 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그 말씀드렸지만 회사 일을 하면서 자기가 증권을 발행을 하고 그에 대한 가격을 정하고 또 공중한테 이걸 뿌리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 회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투자 회사들이 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발행한 증권의 규모라든지 어떤 양, 그다음에 가격, 이게 실제로 얼마나 팔릴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대중한테 뿌리는 역할을 하죠. 공모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죠. 이 역할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고, 이걸 실제 받아서 거래하게 되는 이제 거래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이제 이런 중간에서 이거를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장난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흔히 알다시피 뭐 내부자 거래를 한다든지, 회사가 깊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있죠. 뭐 토지에서 그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에 어떤 중요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다라는 그 내부 정보잖아요. 그게 이제 공시가 되기 전에 정보를 알았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주식을 시장에서 주식을 미리 구매를 하는 거죠. 내부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뭐 시세 조정을 한다든지, 혹은 뭐 자기가 스스로 거래를 뭐 자전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규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사건들에서 대중의 굉장한 피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그 전까지 벌어졌었던 뭐 프랑스의 실패 사례라든지 그런 어떤 이 자본이 형성되고 금융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제들을 이제 만들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암호화폐의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런 역사들을 굉장히 제가 짧게 1시간 정도 사이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쭉 맥락 속에서 과연 새롭게 등장한 이 암호화폐를 도대체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생기게 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화폐 혹은 증권 혹은 그냥 상품,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오고 규율해왔던 요 큰 카테고리, 상품인가 혹은 화폐인가 혹은 증권인가, 요 세 카테고리 안에 암호화폐가 어디가 속할 것인가라는 걸 판단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기도 하고 또 암호화폐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종류들이 너무 다양하고 알 수가 없어서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상품일까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봐야 할까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그 초기에 피자 한 판을 뭐 사 먹었다라는 거라든지, 일본 쇼핑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 저도 뭐 직접 사보진 않았지만 일본에 그런 이제 얘기 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품이라면은 그 거래는 교환 거래가 됩니다.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 대 물건을 교환하는 것과 물건을 구매하는 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는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이 앞에 계신 분이 노트북을 50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드릴 테니 이걸 바꿉시다라고 하는 거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요거는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이분이 이 펜을 그렇게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꼭 이 노트북과 이 펜을 교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교환을 하겠죠. 제가 이것을 분실했다든지 없어졌다고 하면은 이거와 똑같은 이분만이 원하는 만년필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이 교환 계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구매는요, 제가 50만 원이란 돈을 드렸는데 제가 5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당신이 지금 이 강의 시간에 나한테 꺼내 보여줬던 그 50만 원이 필요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은 제가 그냥 은행 가서 다른 50만 원을 가져와서 드린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실까요? 혹은 제가 500불을 드리면 어때요? 그걸 거부하실까요? 화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품이라면 대체가 불가능하죠. 비트코인 상품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는 상품인가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화폐인가요? 아까 화폐의 정의를 제가 세 가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교환의 수단, 두 번째는 계산 단위가 돼야 된다. 계산의 척도. 세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 이 세 가지에 해당됩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 요소가 있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화폐는 국가가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한국은행,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는 한국은행만이 발행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그리고 이거는 강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니까. 그럼 국가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일까요?
왜 그렇죠? 그래야 공신력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국가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은 아니네요. 그걸 안 쓰면은 다른 화폐를 만들어서 쓰면 이제 저기 감옥에 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믿을 수 있다. 국가가 발행하는 거 왜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화폐를 가지고 땔감으로 쓴다고 하는데 왜 믿을 수 있죠? 국가는? 믿을 수 있나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발행했던 화폐도 비슷한 처지였고요. 지금 현재 그 스타벅스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가지고 커피를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죠?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실제 일어났던 실화인데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평양 섬에 있었던 한 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섬에서는 이런 그 동그란 모양의 돌을 가지고 화폐를 사용했어요. 태평양에 있어서 혼자 섬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화폐를 만들어서 쓴 거죠. 근데 이 돌이 크고 아주 잘 갈리고 동그랄수록 가치가 컸어요. 그 마을에는 심지어 가장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고 동그란 돌을 그 집안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오다가 바다에 빠뜨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건 그 할아버지 거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 그 집은 그 섬에서 가장 부자예요. 누구나 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그 돌을 끌어와가지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왔는데 태풍이라는 그런 우연적인 산물 때문에 돈을 잃어버린 거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바다에 어딘가에 잠겨 있지만은 그 할아버지는 그 집은 굉장히 가장 큰 부자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독일군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섬을 점령을 했는데 마을 길을 닦을 필요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와가지고 길을 닦아라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죠. 근데 독일 사람들이 꽤 신사적이었던 모양인지 일본 같으면 이제 총과 칼 가지고 이제 위협을 했을 텐데 그 페인트를 가지고 각 집안에 들어가지고 돌에다가 X표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독일 거. 그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는 갑자기 가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있는 돌에 X표가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가난해졌네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군이 나와서 일을 하면 이걸 표시를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다 나와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표시를 지워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부자가 됐어요. 이런 유사한 사태가 이제 유사한 사건이 실제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 전쟁 2차 대전 이후 전인가 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공황 시점에서 미국 아마 연방준비위원회라든지 그 속에 지하 금고에 보관돼 있었던 금이 있었는데 그 금을 프랑스 금이 프랑스 거가 자기네들이 그 금을 옮겨가겠다라고 그 금을 이전하겠다라고 이제 프랑스 정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지하에 이런 금이 있는데 그걸 프랑스가 자기네 나라로 이걸 옮겨가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죠. 이건 프랑스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미국의 증시가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갑자기 가난해진 거죠.
이거랑 다른가요? 그냥 돌이고 이게 금인데 여기다가 프랑스 거 엑스표를 하나 했는데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가난해진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페이스북이 만들어낸 코인일까요? 화폐일까요?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화폐는 그러면 화폐가 맞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왜 화폐죠? 왜 믿죠? 결국에는 아마 우리가 미국의 달러를 신뢰하는 것도 아마 버냉키를 신뢰를 하는 걸 거예요. 버냉키가 갑자기 미치지 않고서야 달러를 엄청 찍어내가지고 가치를 폭락시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 정책 통화 담당자들이 단체로 돌지 않는 이상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 원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이제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높으신 분들이 갑자기 단체로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쥐고 있는 이 종이 쪽지에 있는 가치가 떨어질 리가 없다.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가지고 그래서 원을 사잖아요. 원을 사는 이유도 그 원을 사면 뭐 인사동에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한복 같은 걸 입고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 페이스북은요? 페이스북의 전체 가입자 수가 한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페이스북이 이제 공모를 했을 때 얼마나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주고 샀잖아요. 왜 샀죠?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는데 페이스북이 뭐 이렇게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었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개미처럼 만들어낸 그런 컨텐츠들을 서로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만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주식을 살까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페이스북이 뭐 그런 뭐 비슷한 뭐 이런 페이스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코인은 만약에 그것이 20억 명의 사람들끼리 네트워크 안에서 실제 거래가 되고 그 코인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에 가입되어 있는 뭐 그렇진 않지만 일종의 어떤 음식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음식점 내에서 내가 얼마든지 이 코인을 가지고 뭘 사 먹을 수 있다. 그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아마 블록체인 무슨 컨퍼런스였는데 비슷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회사가 이제 일종의 처음에 벤처 회사인데 처음에 이제 IEO를 했는데 거의 5초 만에 다 코인이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가지고 있는 모델이 뭐였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페이스북은 우리가 글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리워드를 주진 않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글을 쓰고 콘텐츠를 올리고 막 해주는데 돈은 사실 이제 마크 주커버그와 그 외 주주들이 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일은 20억 명의 일종의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페이스북 가입해가 쓰고 있지만 20억 명의 일개미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개미들이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것만 가지고 페이스북은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만큼의 조회수가 많거나 아니면 많이 인용된 글들은 코인으로 리워드를 주겠다. 이런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모델 가지고 실제 구현을 한 그 회사의 코인들이 거의 5초 만에 이제 다 팔린 거죠. 사람들이 그 코인을 왜 살까요? 그냥 단순히 아까 처음에 저 학생이 했던 것처럼 공신력,
그냥 공신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믿는 거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국가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훨씬 더 거대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일 따름이지 본질은 사실 같습니다. 아까 저 섬 이야기도 그렇고 그냥 그게 가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화폐가 가치 있을 것이다. 근데 저기 증권의 예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실물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실제가 뭔지 페이스북에 20억 명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우리나라 카카오톡에 1,000만 명 정도가 쓰고 있나요? 카카오톡이 아마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만들고 하기까지가 한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1,000만 명 정도의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20억 명의 사용자의 가치를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믿음을 부여하고 거래를 하고 우리가 원화 혹은 달러를 주고 그걸 삽니다. 또 그런 코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단위로 계산 단위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환 수단이 뭐 얼마나 원활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환 수단이 원활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저런 조그만 국가들의 돈도 뭐 비슷한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뭐 가치 저장 수단 물론 페이스북이 언제 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언제 망할지 모르고 충분히 화폐로서 기능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증권은 혹시 아닐까요?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이 아닐까요? 제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진 지가 2015년도인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 당시에 한번 사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100만 원만 했어도 꽤 많은 걸 살 수 있었을 건데 귀찮아서 안 샀어요. 그때 일하는 것도 좀 너무 뭐 이렇게 힘들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굳이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보다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개념으로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2017년도에 이제 엄청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그렇게 뜰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 했는데 그 당시에 거래소 시장,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있던 돈은 대부분들이 빠져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왔어요. 심지어는 이 거래소 시장에 거래되는 총량을 뛰어넘었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금도 아마 일일 거래량이 5천억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천억에서 아마 1조 정도. 그러면 그냥 이런 법적인 논의라든지 역사적인 거 다 뒤로 하고 주식 시장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나 요거나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법적인 뭐 증권에 관한 논의들이 뭐 하위 테스트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까닭, 주식을 사는 까닭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인 거래소를 거치고 그리고 그걸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코인도 발행하는 재단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코인인지 주식인지 아무튼 뭐가 있고 그걸 사면은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증권하고 주식하고 다른가요? 주체자가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선전을 하거나 하는 것과 그냥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오를 것이다 생각을 해서 사는 것과는 다르죠. 네. 물론 이제 테크니컬하게 그렇게 해서 다릅니다. 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종의 그냥 날것의 느낌, 또 사회 경제적인 그냥 의미로 봤을 때 사실 이걸 증권이냐 아니냐라고 규율하는 거는 법적인 아주 뭐 날선 논리들 뭐 이런 것보다도 경제적인 정책적인 고려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비대칭하고 그 다음에 대중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 이유로 증권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초반에 이런 미국 증권법에서 마찬가지인 것처럼
50억, 500억 달러가 발행이 됐는데 그중에 절반이 아무것도 없어. 쓰레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니들은 이제부터 이제 이쪽 증권법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만들 테니까 일로 와가지고 규제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니들은 증권으로 태어났어. 이런 게 아니라 쭉 운영하면서 보다 보니까 얘들은 위험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니들은 따로 이런 카테고리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놀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나 그 당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비슷해 보여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법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지만요. 이런 관점들에서 이제 암호화폐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마 강의 계획 때 뭐 정치 구조라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치 혹은 우리가 민족국가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뭐 베네수엘라, 중국 이런 개념이 정말 그렇게 고정불변한 그런 개념일까요? 최근에 아마 여기 옆에 계신 김 교수님 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상된 공동체 뭐 이런 책을 썼던 아마 이제 정치 철학자인데 그냥 우리가 하는 민족국가의 개념도 그냥 만들어진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대한민국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조선시대야 이제 우리는 그 중에 그걸 이제 소중화 사상이라고 그러죠. 저 중국, 위대한 중국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조그만한 동쪽에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가졌지. 우리가 이제 뭐 대한민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진 않았을 것이고. 그 전에 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었던 사람들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사실 좀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유럽 서로 엄청나게 서로 뭐 왕도 돌아가면서 하고 뭐 이제 했던 나라들끼리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과연 그렇게 만고불변에 앞으로 영원히 영속될 걸까요? 아니면 이제 혹시나 미래 사회는 이런 조그만 단위의 공동체들 혹은 조그만 단위의 어떤 그 국경을 초월한 이제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통화 그다음에 자기들 뭐 그렇잖아요. 뭐 이제 이오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이제 의사결정 구조로 나눠 가지면서 서로 같이 의사결정을 같이 하고 BP들끼리 이런 식의 체제가 혹시 가능할까? 이게 암호화폐라는 걸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점점 중앙 통제를 떠나서 말이죠.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 26분인데 40분? 10분? 네,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